자, 태양광 구성 요소 중에 인버터. 우리 태양광 발전 제가 다 세세하게 공부하는 건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하고, 이 신재생 에너지 할 때는. 근데 뭐는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하냐면 기본은 공부하자라는 거죠. 태양 전지에 대해서 공부하자. 전지 셀의 발전 원리, 그 다음에 셀의 어떤 종류, 그에 대한 효율, 그 다음에 효율은 태양의 입사광, 이게 발전량 이러면서 이제 효율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VI 특성 곡선, 그죠? VI 특성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 요런 거에 대한 원리, 요럴 때 발전할 때 실제 발전되는 발전량,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부하자라고 하죠. 그리고 기본 구성, 그래서 셀에서 그럼 셀의 배치, 그 다음에 모듈, 어레이 이렇게 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접속 반응하고 인버터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인버터는 이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거 아닙니까? 인버터의 기능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는 거죠. 그럼 교류로 바꿔가지고 뭘 해요? 계통 연계하죠. 그러면 이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효율적으로 얘도 바꿔야 되고, 가장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 들어온 전압을 계통 연계 전압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또는 변압기가 있다면 변압기에 공급해야 되는 2차 변압기에 입력해야 되는 그런 전압으로 바꾸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직류 전압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버터의 동작 전압도 있어요. 최저 전압이 직류가 최저로 그 이하로 들어오면 동작 안 해버려요. 더 높은 전압이 들어오면 얘도 문제가 있어서 동작 안 해요. 요 사이에서 또 운전이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기능.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새로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지락 검출 해야 되잖아요. 직류 측, 교류 측 다 태양광 발전에서 지락 검출 해야 되거든요. 지락 검출 하려면 이게 검출 기기가 막 있잖아요. 그 이상한 용어들. 있는데 그런 기기들을 다 따로 다느냐. 실무에서 보면 따로 달지 않고 인버터에 그 기능을 넣죠. 인버터가 지락 검출 기능. 이런 거 넣는 거예요. 그럼 그런 요소들만 생각나서 우리가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공부하시면 우리 적을 수 있어요. 이제 기본반 분들이 조금 많이 오셔서 제가 자꾸 포커스가 그쪽으로 살짝 가려고 그러는데, 기본반에서 아직 안 했으니까, 지금 현재 들으시는 분은 안 했는데, 이제 이걸 전체를 반복하고 공부하다 보면 충분히 이제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GTO다, IGBT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전력 변환 장치의 기본을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여기에 SCR, 그 다음에 GTO, IGBT, MOSFET 이런 거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거 스위칭 속도, 이쪽으로는 내가 공급할 수 있는 용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중요한 어떤 종류별 어떤 포인트죠. 그래서 이 중용량일 때 우리 전력에서 쓰는 이제 IGBT, 대용량으로 가면은 GTO 이런 거를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용량이고, 여기가 속도죠, 속도. 이 제어 속도. 자, 아무튼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 얘를 쓰라는 게 아니라 인버터에서 쓰라는 거잖아요. 여기 이 인버터의 기능을 이제 써봐라.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 전체가 이제 인버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DC-DC 컨버터도 들어가 있고, DC를 AC로 바꿔가지고 계통 연계해서 보호하는 장치도 있고, 전압의 크기, 위상, 주파수 맞춰주고, 이 계통에서 전압의 변화, 계통에서 주파수의 변화, 이런 거에서 단독 운전 방지,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계통 연계 보호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인버터에 들어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기능인 겁니다. 자, 특히 소용량 태양광 그러면 인버터에 그런 모든 기능이 들어가 있죠. 자, 보겠습니다. 그럼 인버터의 기능. 이게 교류를 직류로 바꾸기 전에 직류가 이제 입력이 되는데, 직류 입력 전압을 인버터가 결정할 수 있죠. 그 직류 입력 전압을 내가 지금 현재 요런 발전할 수 있는 여기 VI 특성 곡선에서, 이 태양광 셀의 VI 특성 곡선에서 내가 이 전압으로 운전을 할 거다. 그럼 요만큼의 전력이 생산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전압으로 운전을 할 거다. 이러면 이만큼의 전력이 생산될 수 있는 거고, 이 전압으로 운전을 할 거다. 그럼 요만큼의 전력이 생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VI 특성 곡선에 따른 발전 전력이잖아요. 이거를 누가 해요? 이 제어를? 인버터의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버터가 여기 전압에서 운전이 돼야지 최대로 지금 이 출력을 낼 수 있다. 그거를 이 트래킹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적 동작점을 트래킹, 움직이는 거죠. 그거를 이제 MPPT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계통 연계를 해야지 또. 그리고 계통 연계에서 전원에 있는
전압의 어떤 전원의 어떤 전압 이런 것도 검출을, 전압 주파수 이런 검출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장이 났는지, 고장이 나서 전원이 정전이 됐으면 나도 끄고, 이런 단독 운전 검출, 차단. 그 다음에 전압 주파수 맞춰서 가야지 되죠. 그리고 내가 유효전력, 유효전력을 공급하는데 무효전력은 항상 역률 90 이상으로 우리가 유지를 해야지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개통 연계 기준이 있잖아요. 개통 연계 기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은 인버터의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과전류, 또 지락 이런 사고들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기능들이 이제 내장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ATS, CTTS. 자, 얘는 뭐 개통도를 1교시니까 개통도를 다 그릴 필요는 없고 그냥 ATS와 CTTS의 요 기능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그려줄 수 있겠죠. 간단하게 ATS 하나 그리고 쓰시고, ATS 절체, 그 다음에 발전기, 그 다음에 CTTS 그리고 쓰시고. 우리 CTTS는 동기화 시켜야 되니까 여기를 발전과 상용 전원을 딱 동기화 시킬 수 있는 스위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전원을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비상전원이죠. 비상, 여기도 비상전원, 비상. ATS는 정전이 되면, 여기가 상용전원이 죽어서 정전이 되면 절체한다. 일단 정전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발전기가 기동을 하죠. 정전이 되면 정전을 검출해서 기동을 하고, 기동하는데 뭐 한 10초도 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0초 정도 걸려서 기동을 했다, 뭐 그거보다 더 빨리 기동이 되겠지만 해서 전압이 확립이 되면 그때 ATS가 딱 넘어가서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전이, 이게 이게 예비 전원인데 정전이 됐을 때 공급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비상 전원으로 전환되는데 분명히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얘를 상용 전원을 끊고 지나가니까 이 절체 시간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정전이 됐을 때 예비 전원으로 바꾸는데 발생하는 발전기가 기동하는데 동안 정전. 그죠? 그 다음에 상용해서 이쪽으로 넘기더라도, 뭔가 비상으로 절체해서 내가 쓰더라도 절체하는 시간. ATS가 절체되는 소리입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전 밖에서 뭐 빵빵거리는 줄 알았는데 도로가 없는데. 자, ATS가 절체되는 시간에, 안 하네요, 이제 절체. 뭐지? 네. 절체되는 시간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여기에 있는 거는 지금 이제, CTTS 아닙니까? 네, CTTS. 이 CTTS는, 자, 우선 정전이 됐어요. 정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얘도 기동해야 되죠? 똑같이 이 기동 시간 10초 이렇게 걸려요. 그리고 공급해야 돼요. 이런 기능은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내가 절체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얘는 상용전원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가 비상전원은 끊겨 있었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이 발전기로 공급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발전기를 가동을 내가 스스로 시킨 다음에 얘를 동기화시킨다는 것은 전원의 전압의 크기와 주파수와 이 파형을 같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동기화시키는 장치가 있습니다. CTTS. 동기화시킨 다음에 그럼 발전기 제어하는 거죠. 딱 붙이는 거죠. 그럼 병렬운전. 그 다음에 이걸 띄면 무순단이잖아요. 무순단 절체가 가능하다. 특히 뭐 할 때 무순단 절체가 가능한 거예요? 유지보수하고 싶을 때. 내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변압기를 교체하고 싶어요. 또는 뭐 여기 수전단에 있는 어떤 기기들을 교체하고 싶어요. 저희 아파트에 이번 주에 이틀이나 정전이 됐어요. 연속 이틀은 아니고 MOF 교체하고 VCB 교체한대요. 30년 지난 그런 설비들을. 근데 하루 동안 절체한다라고 했는데 됩니까? 절체한다라고 했는데 안 됐어요. 다 못했어요. 부속품을 안 갖고 왔대요. 누군가 이게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덜 갖고 왔대요. 그래서 하루도 못하고 그 다음에 했거든요. 계속 정전이에요. 우리 집은 저층이라 괜찮은데 20몇 층에 사는 사람들은 생고생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여기 내가 이게 교체하고 싶을 때 얘는 비상발전기 돌리는데 동기화 시켜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무순단으로. 이러한 이제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요런 게 이제 CTTS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ATS에 대한 그림 그리시고 비상전원 공급하기 위한 동작 그리시고 이거에 대한 특징, 그리고 정전 시에는 비상전원으로 공급하기에 가동되고 절체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요. 절체하는 시간 동안 무정전 시 절체하더라도 절체하는 시간 동안 순단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단점이 하나 있네요. 발전기에서 계속 공급을 하고 있다가 다시 전원으로 넘어갈 때, 전원이 이제 복전이 됐어요. 그리고 넘어갈 때 여기 전원에 이 만들어진 전압과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전압이 서로 동기화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절체가 되면은 이러한 문제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비동기 연계 투입.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현재 마이너스 380V였는데 갑자기 플러스 380V가 딱 인가가 되면 도립전류 이런 것들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이제 정기적인 현상인 거고,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 부하의 스트레스예요. 그랬을 때 특히 이게 컴퓨터 부하 이런 것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동기화되지 않은 전원이 갑자기 바뀌어서 들어오면 이런 곳에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UPS에서 같은 곳에 인버터 이런 것들이 이제 동작 정지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이런 것들 메모리 소실 이런 내용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전기 품질에서 그런 거 공부하듯이 에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ATS는 이게 이제 해결이 되는 게 CTTS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전이 됐다가 다시 전원이 들어오면 그냥 바로 절체시키는 게 아니라 얘가 다시 동기화시키는 겁니다. 뭐를? 전원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발전 전원을 전원 쪽으로 천천히 동기화시킨 다음에 얘를 땅 투입을 해요. 병렬로 운전하다가 또 이렇게 다 끄는 거예요. 이런 이제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장점이 있죠. 이렇게 동기화시킬 수 있으니까 병렬 운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뭐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평상시에 우리 얘를 발전기를 점검할 때 뭐 한 달에 한번 분기에 한번 돌려주시죠. 무부하로. 그 무부하로 돌리면은 우리가 발전기 쪽에서 공부하잖아요. 불완전 연소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부하를 걸고 테스트하는 게 좋은데 부하를 걸고 테스트할 수가 없어요. 딱 절체하다가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하를 걸고 테스트를 못하는데 이 CTTS는 동기화 시켜놓고 이게 투입을 하면 됩니다. 그럼 부하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시운전이 가능한 거죠. 평상시 점검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장점 뭐가 있어요? 요즘 이제 피크 제어를 하려고 하잖아요. 공장에서 건물에서 이제 전력비가 올라갔는데 전력 절감 어떻게 할 거냐? 전기하는 사람들 다 빨리 안 내라 이러면은 뭐 생각나는 게 뭐 역률 제어. 근데 역률은 이미 1에 가까워요. 그럼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이랬을 때 이 전기 요금을 보니까 이 피크 값 때문에 우리가 기본 요금을 많이 낸다. 그래서 이 피크 값을 좀 줄여주면 1년 동안 기본 요금이 싸지고, 기본 요금이 싸지면 얼마가 절감이 된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피크 컷을 해야 된다. 그죠? 피크 컷을 하기 위해서 내가 발전기를 돌리자. 이건 사용하면서 컷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용 시간 동안 이 높은 이 시간대에, 이게 피크가 생기는 시간대에는 발전기로 돌려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이제 피크 컷, 이 병렬 운전이 가능하면 그런 운전이 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좋은 용도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CTTS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CTTS의 설치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험에 나온 거고, CTTS가 계속 안 나오다가 이번에 그냥 툭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CTTS를 콱 찍어서 공부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거니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ATS와 CTTS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본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STS는 이제 반도체 소자이다라고 해서 제가 안 지우고 그냥 넣어놨는데, 반도체 소자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UPS나 ESS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어떤 전원의 비상전원을 내가 ESS로 공급한다라고 하면 직류 교류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배터리가 있겠죠. 그래서 ESS로 공급한다라고 하면 얘 그냥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이게 스위칭도 반도체 스위칭 이런 게 이제 달려 있는 거예요. 아주 빠르게 동작하는 사이리스 스위치로 딱 보고 있다가 정전이 되는 순간 매우 빠르게 공급 뭐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STS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가지고 절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이터와 CTTS고, 아까 뭐 개요, 그 다음에 맺은말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교시니까 개요도 작성하고 본론 작성하고 맺은말 작성하고 이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힘들다라는 게 시간이 없다라는 게 힘들죠. 본론 쓰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언제 이거 다 쓰냐. 그래서 문제를 딱 보시면, 다음 문제도 뭐 9번 문제도 한번 보시면, 건축물 전기설비 설계 기준에 의한 발전기실 높이 기초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러면 1교시는 1번 목차 높이, 2번 목차 발전기실 기초,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돼요. 개요를 굳이 안 써주셔도 됩니다. 그럴 시간도 좀 부족하실 거고, 분명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맺은말은 써주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맺은말로는 발전기실을 이제 유지관리하기 위한 높이, 그 다음에 발전기실의 침수 또는 발전기가 설치되는 위치의 어떤 이 뭐라고 할까요? 공간 확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충분한 높이와 기초를 우리가 선정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해서 한 줄 딱 맺은말 써주시면 됩니다. 그 맺은말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교시에도 점수 1점 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확률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라는 것은 채점자에 따라서 달라요. 채점자가 1교시는 본론만 딱 체크하시는 분도 있고요. 맺은말이 있으면 맺은말을 읽어보고 플러스 점수를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확률이긴 한데, 그런 채점자가 걸리면 내가 10문제를 썼는데 10문제에 맺은말이 들어가서 플러스 1점씩 받으면 엄청 큰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또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이제 간단하게 써주자라는 겁니다. 자, 높이하고 기초, 뭐 이 강의 자료에 있는 거 그대로 땡겨왔습니다. 자, 높이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자라고 그랬잖아요. 높이, 발전기실 높이, 책에는 읽는 거야 뭐 다 보면 아는 거니까. 책에 있는 것은 수식적으로 보면은 실린더 발전기의 높이, 그 다음에 실린더를 교체할 수 있는 높이,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린더의 높이에다가 실린더를 빼내는 높이, 요거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이 수식에 대한 개념인 거고, 기본적으로 이 그림을 보고 하자라는 게 발전기가 설치돼야 되는 높이, 그 다음에 들고 와서 넣어야 되잖아요. 여기 오버헤드 크레인이 위에 들어가야지 되는 그런 설치 높이, 위에 여기 트레이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배기관도 가야 되죠. 여기 소음기도 달려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조명도 들어가야 되죠. 이런 것들. 혹시 대형 시설이 되면 급배기 덕트도 들어가야 되죠. 이런 것들이 위에 공간이 설치가 되니까 그런 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높이 확보가 필요하다. 이 말을 써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퉁쳐서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 5m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상부에 들어가는 시설들을 쓰면서 충분한 높이가 필요하다. 뭐 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여기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발전기실의 기초. 기초는 일단 크기를 우리가 실무적으로 먼저 생각하실 텐데, 교재를 보고 공부하는 데는 기초의 무게, 기초의 높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우리는 이 기초를 설치함에 있어서 이 발전기실이다라고 하면 여기 콘크리트가 있고 묵은이 묵은이 이렇게 쳐진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게 이 전체를 묵은이라고 하겠습니다. 묵은이 쳐진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기초 공간을 마련을 해놓고 여기 기초를 먼저 치고 여기 묵은 할 거잖아요. 이 기초를 함에 있어서 이 기초의 무게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기초의 설계에 나오는 거죠. 발전기에 방진 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의 무게를 0.2의 발전기 전체의 무게, 루트 발전기의 회전 속도 RPM, 이걸로 톤을 잡아야 된다. 그럼 톤은 이 톤을 결정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크기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무게 톤이 결정이 되면은 이 가로, 세로 높이, H, 가로, B, 여기 L,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거를 결정이 가능한 거예요. 뭐를 아니까? 단위 중량을 아니까.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배율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2.2에서 2.4. 단위 중량이 2.4라는 거예요. 단위 중량이 뭡니까? 단위 중량이 뭔가 메타 삼성당, 이게 단위 최적당 중량이잖아요. 단위 중량. 근데 전체 콘크리트의 무게가 계산이 되면 그 단위 중량으로 나눠주고, 킬로그램이면 2402, 톤이면 2.4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기 가로, 세로 여기 나눠주면 남는 건 높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적용을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깊이를 깊이도 설계할 수 있고 무게를 산출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높이죠. 발전기실의 기초의 높이에 대한 어떤 기술적 개념. 자, 근데 우리 기술적 개념 일단 모른다고 쳐요. 그래도 충분히 쓸 수 있죠. 발전기실의 기초는 가로, 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발전기가 설치되는 발전기의 크기 기준으로 해서 양옆으로 여유를 도사한다. 여유 뭐 250mm, 그죠? 또 25cm 이렇게 두든가. 그럼 여기 폭을 두는 이유는 여기에 어떤 트레이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름 공급, 이런 배관들도 여기에 뭐 지지해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발전기가 잘 운전이 돼서 될 수 있게. 그 다음에 높이, 이 높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침수 이런 게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항상 기초에 높이가 있는 게 전기실도 있고 발전기실도 있고, 그런 높이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되고,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중량 이런 것들은 발전기가 운전이 되면서 발생하는 진동 이런 것들이 충분히 흡수가 돼서 외부로 전달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방진 스프링, 방진 패드도 필요하지만 기초의 중량으로도 안정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진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기본은 받는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10점을 향해 가면서 이런 수식들을 암기를 해가지고 써주는 겁니다. 이게 교재에 있는, 이것도 이제 국토부 기준에 있는 거고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방진장치가 있는 경우,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기본적으로 기초 중량의 30% 정도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진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전체 무게보다는 어떤 너비, 여기 여유를 둔 거죠. 여기 전체 크기에 0.5니까 0.25, 0.25, 0.25, 0.25 이렇게 해서 0.5씩 여유를 두고 간 거고요. 높이, 어떤 이 깊이도 있지만 이 높이가 돌출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지장치가 없는 경우가 더 중량이 작다. 방진장치가 있는 경우가, 방진장치가 없는 경우는 이 정도 톤을 설치를 하고, 방진장치가 있는 경우는 여기 무게, 이게 기초의 무게로서 방진 기능을 다 할 필요가 없이 여기 내부에 방진 장치가 있으니까 기초의 무게는 좀 가벼워도 된다. 네, 기초 중량은 방진 장치가 없는 경우 기초 중량의 30%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 방진 장치가 없는 경우 중량의 30%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네. 없는 경우는 전체 중량의 30%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없는 경우의.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이 조사가 빠지면 이제 서로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예. 2,400은 이제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했을 때인 거고요. 여기가 얘를 킬로그램을 넣었을 때. 네. 네. 어떤 거요? 네? 여기가 2,400 킬로그램. 그쵸. 2,400입니다. 여기 2.4로 하면 톤이죠. 네, 맞습니다. TON. 제가 강의할 때는 이런 것들이 막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맞아요. 이런 거 막 강의하다 보면 제가 틀릴 때 많아요. 그죠? 너무 많아서 문제 아닙니까? 아마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엄청 짜증나실 것 같아요. 나중에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2.4kg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렇게. 네. 네. 여기는 톤이고, 네, 밑에는 킬로그램이죠. 근데 왜 단위 중량을 톤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단위 중량을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데 킬로그램을 나타낸 겁니다. 요런 게 강사가 좀 잘못 설명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요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사가 킬로그램인데 톤으로 잘못 설명했어요. 근데 저거는 딱 숫자를 보니까 저건 킬로그램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강사가 잘못 얘기했다. 요 정도는 봐주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짜증나죠.
짜증이 확 나죠. 네,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방진장치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나눠서 쓰지 않아도 돼요. 이 1교시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100점, 이게 10점 만점짜리로 가기 위해서 설명은 드린 건데, 그냥 여기에서는 기초에 대해서 잘 그 기초가 있어야 되는 이유, 기초에 대한 기본 크기 이렇게 우리가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의 목적이죠. 진동 정달 방지, 물의 침입 방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초가 있어야 된다. 자, 끝난 게 아니고 잠시 광고 시간입니다. 잠시 광고. 저도 광고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요즘 유튜브도 다 광고하는데. 이제 우리 좋은 씨앗, 혹시 우리 좋은 씨앗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광고를 하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주장하는 방법이죠. 그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 지금 1교시 1번 문제부터 9번 문제까지 봤습니까? 9번 문제까지 쭉 보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작성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게 이해거든요. 이해를 하고 누군가한테 내가 설명하듯이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정리, 반복, 기억 이렇게 해야지 합격한다는 거죠. 요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 여긴 광고 시간이라 갑자기 강의가 돼버렸네.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왜냐면 이제 저희가 학원이 원래는 이제 조만했는데, 그죠? 인원도 별로 없었고, 우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합격하고 나니까, 지금 작년에는 합격자가 전체적으로도 많이 안 나왔지만, 우리도 많이 안 나왔잖아요. 제가 지금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금 몰려왔으니까, 이제 이게 누적이 되면 또 확 폭발할 거예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많이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 이렇게 보면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분이 계시고, 이미 우리 학원에 오기 전에 정리를 많이 하고 오셨어요. 근데 합격하지 못할 때 정리는 잘했는데 이해하고 있지 않은 사람, 이 부류가 있고요. 정리는 잘했는데 반복하지 않는 부류가 있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그렇게 딱 부류가 나눠져요. 나눠보면은. 일단 정리도 못하면은 안 되지만, 정리는 잘했는데 이해를 안 하고 그냥 그거를 정리를 잘해가지고 있는 분, 아직 합격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정리는, 암기는 돼 있는데도 합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리는 잘했는데 이해도 하고 정리를 했는데 반복을 안 하세요. 반복하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다른 거를 자꾸 정리하고 있어요. 또 이번에 어떤 문제가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비상방송이 나왔으면 내가 정리한 거에 비상방송이 없는데 비상방송 다시 정리해야지. 정보통신이 나왔으면 이번에 내가 정리한 거에 정보통신 없는데 또 정보통신 정리해야지. 그래서 어떠한 교재보다 방대한 양으로 정리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합격을 못하고 있어요. 합격하면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이제 우리가 하긴 해야죠. 정리를 잘 해야지만 이걸 가지고 반복하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정리를 잘한 사람은 기억을 잘하거든요. 그 정리를 그냥 막 나열식으로 한 게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는 그림도 내가 그리고, 그죠? 그거에 대한 항목도 좀 적어 놓고 이러면서 정리를 하면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리를 정리 노트에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 교재 여백에다 하셔도 되고, 그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스터디 밴드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해주세요. 함께 같이 궁금한 거 질문도 해주시고, 제가 요즘 열심히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시간이 없어요. 시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다른 분들이 잘 답변해 주시잖아요. 다른 기술사도 계시고 우리 문철영 교수님도 계시고, 그래도 답변 잘 해주시니까 잘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깨알 광고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학원에는 기본반이 있고, 그 다음에 심화반 있고, 기본반에서 이해, 정리, 반복, 기억, 합격 이렇게 하자라고 하고요. 심화반에서도 당연히 우리는 모티브가 이래요. 이해하고 정리하고 반복해서 합격해야 된다. 근데 기본반에서 이제 기본적인 거 우리 잘 공부를 하실 거고, 심화반에서도 기본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월요일에, 평일에
월요일에 핵심반이 있어요. 핵심반. 반복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정리해놨다고 끝이 아니라 반복해서 내가 기억을 해내야 되니까 빠르게 봅니다. 그래서 기본반은 1년 커리큘럼으로 하고 심화반, 월요반은 6개월 커리큘럼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반복을 또 하면서 내가 모의고사를 좀 봐야겠다. 그래서 모의고사반도 있어요. 자, 감사하게도 꽉꽉 차서 대부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달, 하반기에 오시겠다. 이제 상반기 과정 진행 중이니까 하반기에 오시겠다라고, 혹시 제가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하반기에 오시겠다라고 하면 빨리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꽉 차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의실을 좀 넓혔는데 여기에는 59명까지 채울 수 있어요. 기준에서. 근데 우리 지금 43명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가능해요, 그거는. 그래서 올해는 43명밖에 못 받습니다, 인원을. 그건 좀 감안해 주시고. 그래서 얼른 예약을 해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심화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밀려 있고요. 기본반도 지금 현재 예약자가 16명이에요. 근데 기본반은 이제 8월에 가서 이제 강의 시작하니까 등록하려면 해라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면 자기가 예약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예약하시면 되고, 심화반은 안 그래요. 심화반은 예약하시는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셔야지 또 가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0번 전력변환 장치의 4가지 용어. 어이구, 그죠? 전력변환, ACDC 변환 알죠? ACDC 정류장치, 그죠? DC-DC 일단 알죠? DC-DC 전압 바꾸면 될 테니까. 컨버터, 우리 바꾸는 거 컨버터라고 하잖아요. DC-AC 인버터 이렇게 얘기하고, AC-AC 변환. 갑자기 이제 변압기 생각하신 분은 안 됩니다. 전력 변환 장치의 4가지 용어니까 전력 변환 장치로서 만들어내는 AC-AC 이렇게 가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알긴 아는데 이거 뭘 쓰지?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저도 선택 안 했을 겁니다. 왜? 다른 거 선택할 게 있으니까. 근데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용어들, 그죠? AC를 DC로 어떤 컨버터나 정류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DC-DC 컨버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DC 전압을 낮은 DC로, DC 전압을 높은 DC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DC를 AC로, 우리 인버터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리고 AC 인버터 이런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어디에 쓰는지를 알면 그래도 간략하게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UPS, VVVF 이런 것들 보면은, 또 태양광 발전의 인버터 이런 거 보면 교류를 직류로 바꾸고 그 직류를 다시 원하는 교류로 바꾸고, 또는 태양광에서는 직류를 교류로 바꿔서 계통 연계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전체적으로 있는 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서 전기 자동차를 떠올려서 답안지는 작성한 거고요. 전기 자동차에도 충전기, AC를 DC로 바꿔서 충전해야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콘센트로 좀 꽂는 그런 꽂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용어를 뭐라고 하더라? 여기 안 써놨네. OB 뭐라고 하는데? OBC라고 합니까? 네. 그것도 이 AC를 220V AC를 DC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게 충전해야 되니까 그런 곳에 사용을 한다. 이런 용도로 우리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C-DC도 내가 배터리에 충전을 하잖아요. 배터리 전압으로 여기 전장품, 이게 DC를 사용하는 기기에 배터리는 제가 몇 볼트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높은 전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직렬로 쭉 연결을 해가지고. 근데 우리 작게 사용하는 이런 조명이나 이런 것들은 12V, 24V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럼 DC를 낮은 DC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구동해야 되는 우리 모터는 유도전동기 쓸 테니까 유도전동기를 속도제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오늘 좋은 징조가 됩니다. 네. 왜 생기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다시 이 DC를 AC로 바꿔가지고 전동기를 제어할 때 낮은 전압으로 가면 안 되고 높은 전압으로 해야지 이게 큰 출력을 낼 수 있는 효율이 좋은 이 인버터를 구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힘과 효율을 줘야 되니까
인버터로 입력되는 DC 전압이 높아야 돼요. 그러면은 DC를 DC로 다시 높게 해서 그거를 AC로 바꾼다. 그런 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DC를 높은 DC로 다시 바꿔서 그 DC를 AC로 바꾸는 거죠. 전기 자동차에서는 어떤 이 모터를 돌리는 그런 장치에 배터리에서 전압을 높여서 인버터로 주면서 AC로 바꿔준다. 그런 게 있는 거고요. 또 AC를 AC로 바꾸는 거는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썼습니다. 제 나름대로 AC는 여기 그냥 필요한 주파수, 다른 주파수가 있는 기기가 있다면 AC를 AC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또는 뭐 어떤 저주파가 필요하다든지, 우리 뭐 시험할 때 케이블 절연 시험할 때 뭐 VLF 이런 거 한다 하면은 저주파로 바꿔줘야 된다든지 하니까 그런 곳에 또 필요한 AC 변환도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재에서 보는 거는 DC를 AC로 또는 AC를 DC로, 우리 직류 배전 같은 거 할 때 교류를 다시 직류로 바꿔주고 배전한 다음에 이 직류를 다시 교류를 바꿔서 계통 연기하고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자, 마이크 혹시 소리를 끌까요? 네, 앰프만 끄시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보시고, 이 그림 보면 필터도 나오죠. 이번에 또 필터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전력 변환 장치에 관심 있는 분이 들어가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넘어가고요. 이 정도로 해서. 자, 그 다음에 문제가 KC 기준에서 저압 및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수용과 설비의 전압 강화를 설명해라. 그럼 생각나야 되는 표, 그죠? 저압 및 고압에서 내가 3%, 5%, 3, 5, 6, 8 이렇게 돼서 고압 수전과 저압 수전을 보면 되고, 또 그림 생각나야 되죠. 이 그림. 저압 수전할 때 조명 3%, 기타 5%, 고압 특고압 수전할 때 조명 6%, 기타 8%인데 어디에서 어디로 공급을 하기 위한 거냐,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이게 설명의 포인트죠. 저압 수전한 수전단부터, 계량기 2차가 수전단 아닙니까? 수전단부터 어디까지? 부하까지. 특고압은 변압기에서 부하까지. 그러면 또 우리 기본반 공부할 때 열심히 또 개념적으로 재밌게 봤던 거 있잖아요. 요 사이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배선 설계할 때 뭐와 뭐가 있다? 간선과 분기선이 있다. 그죠? 간선과 분기선 사이에 당연히 합해야지 되는 내용인 거고, 합해서 이 기준 이하가 돼야지 된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써주셔야 되고, 여기 뭐 우리 경제성 얘기도 막 했는데 그것까지 쓸 수 있는 시간은 없죠. 1교시 문제니까. 1교시 문제는 이런 중요한 확실한 기준에 대한 표, 그 다음에 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그림, 이런 게 있으면 그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주면 점수를 매우 높게 줍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포인트인 거고, 여기서 내가 100점으로 가기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이제 간선과 분기선에 대한 개념도 좀 적어주시고, 이게 합해야지 된다라는 거 적어주시고, 당연히 분기선에서 부하 말단까지라는 것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표에 기본적으로 3, 5, 6, 8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여기 살짝 해설에 나오는 거,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거 하면서 우리 또 우리 모의고사 보고 우리 여러분들이 써서 내고 하면서 평가하면서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좋은 그림들. 누군가가 이런 그림을 그렸다면 0에서부터 쭉 가가지고 100m까지, 그죠? 여기 지점이 100m죠. 100m까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특고압 개념으로 보고 조명이 6%고 기타가 8%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켜줘야지 되는 거고, 그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200m가 되는 지점까지는 여기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m당 0.005%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런 구간인 거고, 200m까지는. 그 다음에 200m를 초과하는 구간이죠. 200m 초과 구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조명은 6.5%로 적용해야 된다. 최대. 기타는 8.5%로 적용을 해야 되는 구간인 겁니다. 그 200m를 초과하는 구간은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써준다면 이제 부하죠. 이거를 그냥 글로만 쓰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그냥 딱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우리가 포인트가 되는 거고,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이런 게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제가 강의 시간에 얘기 안 해준 그림도 여러분들이 막 써서 내니까 이런 거를 보고서는 더 좋은 답안지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또 플러스 1점, 또 플러스 1점, 8점, 9점 막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혹시 시간이 좀 된다라고 하면 이제 경제성도 생각하면 되죠. 간선과 분기선이 가까울 때, 누가 짧고 누가 기냐 이럴 때 내가 이 5%를 간선에서 2%로 하고 분기선에서 3%, 기본적이 이거다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간선이 긴 경우에는 간선에 퍼센트를 조금 더 주고 분기선을 조금 작게 주고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설계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매점 말에 딱 한두 줄 써주시면 또 괜찮죠. 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넘어가겠습니다. 또 전압강화 계산식 설명하라고 그랬습니까? 고압 수전하는 전압강화의 전압 강화를 설명하지요. 그래서 여기하고 그림 요거에 대해서 잘 설명하시면 되고요. 전압강화 계산식은 어차피 암기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압강화 계산 어차피 암기하고 있잖아요. 전압강화의 계산식은 뭐 이렇게 적용한다. 여기에서는 지금 KC에 나와 있는 거 IC 60364 또는 IC에 나와 있는 식 그대로 쓴 거죠. 이것도 암기하고 계시면 써주시면 되고, 이거 내가 암기하고 없으면, 암기 안 하시면 일반적으로 전압강화 계산식 쓰시면 되죠. 그리고 이 K는 이제 전기 방식에 따라서 부하의 전압강화죠. K가 안 들어가 있는 식이 있으면 걔는 개념입니다. 전압강화 개념식, 확실하게 긍장에 의해서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한 전압강화, 저기에 K 계수가 들어가 있는 거는 부하 입장에서 전기 방식에 따라서 발생하는 전압강화인 거예요. 부하 입장에서. 부하단에 발생하는 전압강화. 자, 그리고 뭐 R 코사인 세타, X 사인 세타 다 아시는 거고, 여기 R이죠. R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 거리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X 값의 사인 세타. 여기 거리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전류 들어가 있는 겁니다. B는 이제 전기 방식에 따른 개수고요. 단상일 때는 2, 삼상일 때는 1. 그죠? 자, 3상에서 3상 3선식은 루트 3이고 3상 4선식은 1인데, 그게 제가 개념은 항상 말씀드렸죠. 왜 3상, 여기 IC에서는 그냥 3상에서는 1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3상 3선식에서는 루트 3이고 3상 4선식에서는 1이냐.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하의 성간 전압 입장에서 3상 4선식은 여기 상전압 입장에서 3상 3선식은 성간전압 입장에서 생각하면 루트 3이 딱 떨어집니다. 자, 상세한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지금도 좀 늦었습니다. 자, 12번. 자, 12번은 EMI, EMS, EMC. 그죠? 이것도 뭐 교재에 우리 그대로 있는, 모든 교재에 다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전자파라고 하면 그 전자파에 대한 환경, 전자파를 일으켜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 그게 EMI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전자파, 어떤 기기에서 전자파가 막 나와요. 그래서 이 어떤 정밀기기에 어떤 방해를 막 일으키는 거. 이거 EMI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방해를 받는 입장에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냐, 견디느냐, 안 견디느냐, 민감하냐, 아니냐. 그런 게 이제 EMS인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환경, 전체적인 환경. 이거 우리가 EMC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EMC가 전자파의 양립성이라는 의미인데, 이런 환경에서 잘 동작하게끔 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검토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얘도 EMI, EMS, EMC는 지금 우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고, 지난 회차에는 EMC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나왔잖아요. EMC에 대한 테스트 하는 방법, 이런 거 나왔거든요. 그는 단순히 전자파도 있지만 여기 전압의 이 EMC에 대해서 얘가 정밀기기가 만족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것을 전압을 세그도 해보고 전압의 상승도 시켜보고 어떤 필요한 견딜 수 있는 내성 정도의 서지도 가해보고 주파수도 바꿔보고 이러면서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또 노이즈 환경 이런 것도 고조파 이런 것들을 인가해가지고 선로에 또는 방사자계 줘가지고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를 해가지고 우리 출고를 하는 겁니다. 제품들이. 자, 이런 게 EMC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은 이렇게 EMI, EMS, EMC 보시면 되는 거고요.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충분히 되겠습니다. 13번 마지막 퍼킨제 효과. 자, 여기에서는 퍼킨제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비시감도 곡선과 적용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래요. 이 비시감도 곡선과 적용 사례를 얘기를 하래요. 그러면
일단 근데 비시감도 곡선만 설명을 하면은 비시감도 곡선은 그냥 예죠. 예, 비시감도 곡선. 그래서 최대로 보이는 어떠한 밝기에 어떠한 같은 광속이 나오는데 눈이 느끼는 밝기, 그게 최대가 되는 거. 그죠? 요게 약 555 나노메타의 이 최대 밝기를 1로 했을 때 나머지 파장들은 그게 555 나노메타보다 짧은 파장이 있고 자색이 있고 긴 파장이 있고 적색이 있는데 자색과 적색이 있는데 이때 같은 밝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비율, 얘가 비시감도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비시감도 곡선을 설명을 끝낸 거예요. 근데 저 문제의 비시감도 곡선을 퍼킨즈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퍼킨즈 효과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노란색만 표현을 하면 비시감도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비시감도 곡선이 어두운 곳에서 이동하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이동하는 현상이 퍼킨즈 현상이다라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뭐 어두운 곳에서는 여기 지금 밝은 곳에서 555 나노메타, 이게 일반적으로 여기 우리가 적색에서 청색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개념이고요. 실제 색상을 보면은 약간 황색 개념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게 황색 계열에서 이게 청록색 계열로 간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제가 띄워놓은 그림으로 보면 살짝 녹색으로 간 거잖아요. 청록색 개념으로 간다. 그게 더 밝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최대 비시감도를 내는 파장, 최대 시감도를 내는 파장. 자, 그리고 이게 퍼킨즈 효과. 그럼 어디에 적용합니까? 청색이나 녹색이 더 잘 보이는 어두운 환경. 첫 번째 유도등, 그죠? 유도등에서 전원이 다 나갔을 때 유도등의 녹색이 더 잘 보인다. 네, 그래서 노란색으로 안 하고 녹색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내가 어딘가에 장사를 하는데 간판을 만든다. 근데 나는 밤에 잘 보이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색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녹색이나 청색. 이게 이제 밤에는 더 확실하게 시인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책에 보면은 또 저기 터널 조명도 나옵니다. 터널 조명은 사실 뭐 유도등하고 광고 간판은 그대로 교재에 있는 거고, 터널 조명은 제가 기본 교재를 변형시켜서 써놨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썼을 때 근데 점수를 잘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변형시켜서 뭔가 썼을 때 원래 이 출제자와 채점자는 책에 있는 그대로의 답을 보고 채점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좋은 출제자면은 이해를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뭐 터널 조명이라는 게 이미 명수능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눈은 이제 555 나노메타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눈이거든요, 현재. 근데 얘가 들어오면 어두운 곳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아직은 명수능 돼 있잖아요. 그 들어오자마자 510 나노메타로 확 바꿔주면 저는 더 안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터널 입구에서는 555 나노메타의 파장으로 된 조명을 하되 점점점 암수능이 되어 가니까 진행을 하면서 510 나노메타의 조명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510 나노메타로 쭉 가다가 이제 이 밝게 나가야 되니까 일단 처음에는 555 나노메타에서 510 나노메타로 쭉 이렇게 가주는 게 훨씬 더 잘 보이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좀 써놨고요. 출구부에서 더 이제 밝게 올려줘야 되니까 이제 명순을 좀 시켜서 나가야 되니까 다시 555 쪽으로 가주면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실제로 실무를 할 때 터널 조명에서 그러면 555 나노메타, 510 나노메타 막 나눠서 하냐? 저 그렇게 설계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터널 조명에서는 이제 이 눈부심, 전체적인 이 노면 희도 이런 거를 고려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교시를 마쳤습니다.